이전엔 묘를 파기 전에 풍수사가 주변의 작은 흙덩어리를 입에 넣고 맛을 봤어. 맛이 평범하면 그때서야 관을 열어도 된다고 했지? 그런데 오늘 김노인이 뭔가 만질 수 없는 걸 만난 듯이 주변의 흙맛을 봤는데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 그가 위를 올려다보니 묘비에 이름도 없고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왼쪽 구석에 숫자 몇 글자가 쓰여 있었어. 그는 그 묘소의 앞에 서서 멀리 바라보며 더 불안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집주인에게 누가 할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매장지를 선택했는지 물었고, 집주인은 그의 할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금님이 도와준 여우 영훈이 이 풍수지리를 골랐으며 그해 도굴이 많았기 때문에 영훈이 이곳에 묻히도록 하였고 묘비에 이름을 새기지 않았다고 했다. 집주인의 답변이 매우 그럴듯했지만 김씨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을 참고 결심을 굳히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게 김씨 파트너를 엄청 화나게 했어. 왜냐하면 집주인이 가격을 충분히 높게 불러서 그들이 일 끝내고 바로 은퇴할 수 있게 했거든.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어. 김씨는 침착하게 그 복잡한 느낌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자신이 30년 동안 그런 흉한 악기운이 깊은 땅은 처음 봤다고 했지. 산에 올랐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산 전체가 사유지처럼 울타리 쳐져 있었어. 정상 주변에는 훨씬 더 강한 음기가 있었고 결국 여우가 무덤 주변에 출현하는 것도 봤어. 홀이라 자주 묘를 자기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홀이가 있는 곳이 매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김씨가 이곳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곳은 원혼을 달래는 곳이라고 생각했지 매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 거야. 만약 계속해서 무덤을 파헤친다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고. 이 일이 위험하긴 하지만 김씨의 파트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해서 모두가 다시 집주인 집에 모여서 얘기했어. 같이 그의 할아버지가 떠난 후 집주인도 고통을 알게 되었어요. 집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주인 아버지는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타야 했어요. 그의 형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정신병에 걸려서 자살했어요. 예전에는 점술사를 불러서 풍수도 보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 무덤에 손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 후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할아버지와 멀리 떨어지면 안전하리라 믿었지만 그래도 운이 좋지 않아서 피할 수 없었어요. 그의 아내는 원인 모르게 유산했고 지금은 겨우 아기를 얻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 울기만 해서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 집주인도 자신을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은 화직과 연락했어요.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주술사인 화직이었어요. 그녀는 아기 눈동자를 보면 할아버지 쪽 조상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집주인 할아버지의 영혼이 매우 고통받고 있어서 후대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추측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녀가 풍수와 묘터를 잘 몰라서 김씨와 용건에게 협력을 요청한 거야. 만약 집주인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말했으면 김씨도 더 이상 피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묘비에 새겨진 게 바로 위치 좌표라고 했어. 그 좌표가 바로 묘의 자리라는 거지. 여우 영혼술사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섭곳을 택했으니 분명히 비밀을 숨기고 싶은 게 있을 거야. 집주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어. 모두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하짐이 그때 당시로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제안을 했어. 그것이 바로 제사와 점사를 동시에 하는 거야. 김씨가 신령님께 바칠 모든 재물들을 고른 후에 화짐의 요청에 따라 띠가 돼지와 함께 묻힐 사람 5을 부르는데 그들이 배에 말을 문지르고 다시 그들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돼지 입에 넣어. 이렇게 하면 무덤 속 영혼의 관심이 제사하는 돼지와 묻는 사람들로 옮겨지고 이후 화짐은 춤을 추면서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 모든 준비가 끝나면 산주가 와서 묘비 앞에서 추모 연설을 하고 봉지호는 옆에 앉아있어. 여성은 주문을 외우며 북을 치고 있었어요. 화짐은 허벅지 위에 칼을 찔러다가 두 손을 불 속에 넣어 그 안에 재를 얼굴에 바르고 칼로 목을 몇 차례 찔렀지만 다치지 않았어요. 이건 신의 보호를 받았다는 증거죠. 동시에 집주인은 삽으로 무덤을 몇 번 두드리기 시작했고 무덤 발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 파는 동안 화짐은 계속 돼지 5마리를 찔렀어요. 주목적은 무덤 파는 사람들이 귀신의 관심을 받지 않게 하려는 거였어요. 김씨는 걱정돼서 계속 무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통제할 수 없을까 걱정했어요. 다행히 반시간 후에 무덤 파는 사람들이 드디어 그 나무관에 도달했고 김씨와 용건이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등줄기가 식는 걸 느꼈어요. 둘이 흙더미를 치우자 관 위에 붉은 천이 덮여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어 보여도 김씨는 풍부한 경험으로 단번에 일본식 매장법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 붉은 천 위에는 할아버지의 직위와 신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서야 김씨는 왜 집주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지 이해하게 되었어. 알고 보니 그의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의 공신이 아니고 일본파 친일파였던 거야. 그게 바로 무덤비에 이름이 없는 이유였고 빨간 천을 걷어냈을 때 관이 대나무 목재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 그 당시에는 귀족 왕실만 이 목재로 관을 만들었었거든.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도 없었고 김씨는 훨씬 더 안도하며 관을 밖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걸 느꼈어. 김씨가 묘지에 동전을 던졌어요. 동전 위에 장군의 그림이 새겨져 있어서 아직 떠나지 않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 쓴 거죠. 상속인은 오늘 고기 먹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관을 차에 실었어요.
방금 떠난 후에 묘 파는 사람들이 주변을 계속 파서 유물이나 기증품을 찾으려고 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좀 파기도 전에 갑자기 빨갛고 검은 뱀이 발 아래에서 나타났어요. 그 머리에는 긴 머리 여인의 형상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이 흙삽질을 해서 딱 잘라서 두 동강 냈어요. 그 물렁한 비명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예전에 화짐이 그 이상한 비명을 들었는데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 말을 들자 하늘이 푸른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도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차를 산에서 막 내리자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한국의 관습에 따르면 비 오는 날 화장은 안 좋은 징조라서 죽은 영혼이 복된 집에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아저씨가 병원 시체실에 관을 넣고 날씨가 좋을 때 화장하자고 제안했어요. 장례하는 사람은 빨리 화장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께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김 아저씨 제안에 따르기로 했어요. 이후 장례를 챙기는 사람은 그 관계를 이용해서 근처의 사설병원을 찾았어요. 떠날 때 그는 책임자에게 돈을 좀 건네고 임시로 관을 시체실에 넣었어요. 그런데 책임자가 아직 관이 열리지 않은 걸 알고 탐욕을 품게 됐어요. 모두 밥 먹으러 간 틈을 타서 관의 뚜껑을 열어보려 했죠. 이런 고급 관엔 꽤 귀한 것들이 들어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관 꼭지를 조금 열자 예상치 않게 화짐과 봉주가 달려왔어요. 두 사람이 상황을 목격하고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혼이 관 밖으로 빠져나온 거죠. 깊은 원한 때문인지 화짐은 문 앞에서 기절했어요. 얼마 뒤 장남인 집안의 아버지가 미국에 사는데 집안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소리로 들렸어요. 종춘아, 내 아들아, 문 열어줘. 아버지야, 아버지 들어오거라. 그가 문을 열자 차가운 기운이 방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어른은 식탁 위에서 먹는 소리를 들었고 그 뒤로 등 뒤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 너희들이 내가 남긴 자산을 즐기면서도 감히 내가 배고프고 춥게 해? 하고 말하니 할아버지가 뒤에서 아들을 붙잡았고 그 후 손을 가슴에 넣어 그의 심장을 부수었어. 그때 아내는 방에서 TV 춤을 추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딸과 함께 춤을 춘 뒤 딸을 눕히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바로 그때 호어짐은 기절했다 깨어났어. 그녀는 여전히 코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김씨에게 빨리 한국에 있는 주인을 보고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봉지우와 함께 관이 담긴 방으로 갔어요. 그녀는 봉지우에게 소리까지를 잡고 영혼을 유인하는 미끼로 쓰라고 했어요. 저 노인네가 들이닥치면 용건이 줄을 잡아당겨 그를 붙잡아야 해요. 준비를 마친 후 화짐은 북을 치며 프랑스 주술사의 영혼 부르는 노래를 불렀어요. 곧 봉지우의 손에 들린 술나무 가지가 뚝 떨어졌어요. 이건 할아버지 영혼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봉주는 그를 놓아주지 마. 어머,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뭐가 있다면 말해봐. 오늘 여기서 다 털어놓아.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는 내 아이들과 만나러 가야 해. 함께 가자. 이건 안 되겠어. 봉주가 토하는 동안 호어짐의 귀신 소환 계획도 실패했어. 김씨 쪽은 그 집주인 방문을 연 후에 집주인이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발견했어. 그 사람은 물 10병을 마셨다고 해. 지금 너희 할아버지의 관, 여우가 호랑이 허리를 물었다고? 뭐라고? 여우가 호랑이 허리를 무는 거라고? 집주인이 일본어로 계속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김씨는 그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미 이곳에 왔다는 걸 깨달았어. 김씨가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분석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목이 180도 돌아갔어. 여우가 호랑이 허리를 물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더니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집주인이 죽었지. 아직 젊은 집주인이 죽는 걸 보고 제어가 안 돼서 김씨는 더 이상 하늘에 비가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사람을 보내 관을 옮겨서 장례를 치르도록 했어. 그 후에 그는 집사에게 미국에 있는 주인 부모님께 연락해서 화장 허락을 요청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쪽 주인 부모님도 저 할아버지에게 죽임당했기 때문에 집사는 연락이 안 됐어. 근데 다행히도 주인 딸은 아직 아무 일도 없었어. 아버지가 귀신 손에 목숨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된 그녀는 바로 화장을 허락했어. 바로 그때 노인도 병실에 들어왔고 그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손주를 해치려고 했어. 그가 손주의 가슴에 손을 얹자 생명징후 측정기가 바로 변했어. 근데 한국에서는 관이 화장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악한 노인은 곧 영혼이 떠났어요. 그 후에 집주인의 아들은 더 이상 울지 않고 평범해졌어요. 김씨는 이쯤에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무덤 파는 사람이 붉은 꽃뱀을 죽이고 집에 돌아오자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했더니 혈액검사표는 정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눈가에 계속 피가 났어요. 김씨는 경험이 많아서 바로 알아보고 찾아갔어요. 그냥 그 일본에서 암수용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든 그걸 만나면 몸이 아프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뱀을 찾으러 가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화짐한테 그 뱀을 초월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그래야 그 무덤 파는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런데 계속 파다가 갑자기 쇠삽이 뭔가를 건드린 것 같았어. 다 치우고 보니까 아래에 또 하나의 관이 있더라고. 묻힌 방법도 전에 봤던 것과 달리 바로 세워져 있었어. 김씨가 처음 보는 거였지? 그래서 바로 동료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어. 반 정도 파내자 외부에 가시철 조망이 가득 달려있는 걸 발견했어. 사람들이 관을 열까봐 무서워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 무언가가 빠져나올까봐 무서워하는 건지 모르겠어.
더 무서운 건 관을 다 파냈는데 길이가 거의 3m나 됐어. 이 이상한 관이라도 지금은 신경 쓸 수 없었지. 어차피 해가 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모두에게 산으로 관을 옮기자고 제안했어. 그리고 근처에 작은 절을 찾았고 스님이 김씨에게 돈을 받고는 관을 창고에 넣으라고 했어. 혹시라도 돌발 사태가 생길까봐. 하지만 관 주위에 쌀을 가득 뿌리고 말을 탄 피를 흘리기도 했어. 집주인 가문이 이곳에 왔을 때도 왜 아버지 무덤 아래에 또 다른 관이 있는지 몰랐어. 결국 김씨 질문에 그 여자가 아버지와 일본인과 함께 셀카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지. 여자가 말하길 아버지의 묘자리 선정자는 유명한 일본의 점술사였던 호리라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 말에 김씨가 바로 잊지 못하는 말을 떠올렸는데 그건 바로 여우가 호랑이 허리를 물어뜯었다라는 거였어. 이제 호리가 무당인 걸 알게 된 후에 저 허리 없던 거 그게 뭐야? 그런데 이 이모는 그냥 알기만 하라고 했어. 떠나기 전에 김 선생님께 이 관을 처리해달라고 하고 싶어. 그녀는 우리 아이 대신 돈을 지불할 거야. 잠시 후 그들은 뱀 형상을 위로 올려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 새벽이 되면 관을 화장장으로 옮길 거야. 밥 먹을 때 스승님 말씀에 따라 김 선생님이 오래전에 여기서 무덤을 훔친 도굴단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들은 산꼭대기에 있는 무명 무덤들을 훔치려고 했었지. 그 무덤이 매우 이상했지만 김 선생님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 내일 무덤을 처리하고 나면 바로 떠날 거야. 그런데 모두 잠든 사이 봉지우는 꿈속에서 스승님이 자기 위에 서 있는 걸 봤어. 계속해서 내장이 도끼를 맞았다고 말했지. 자신이 귀신에 눌린 걸 깨달은 봉지우는 고사를 해서 풀려고 했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스승님을 찾았는데 방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해심을 깨우러 갔지. 그런데 해심이 잠자는 차에서 깨우려고 했어. 봉지우는 관을 점검하고 싶다고 했지. 그때 해심이 일어나려던 찰나 할머니 영혼이 그녀 팔을 잡았어. 할머니는 위험하다고 말했어. 그녀의 할머니도 무당이었거든. 죽은 후에도 늘 해심 곁에 있었어. 그런데 해심은 봉지우 혼자서 위험과 맞서게 하는 게 싫었어. 그들이 창고에 가자 이미 관이 열려 있었어. 주변에 쌀과 말의 피가 있어서 내부에 있던 게 천장을 넘어서 도망친 게 확실했어. 옆에는 스승님의 시신도 있었고 해심은 그걸 보고 바로 김 선생님 무리에게 전화해서 깨우라고 했고 그녀는 남아있기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할 거야. 먼저 그녀는 무덤 안에서 갑옷 모자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문 밖에 검은 그림자가 보여서 조심히 나가보려고 했더니 바로 밖에 2m 넘게 키 큰 그림자가 서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사람인가? 나는 모자를 가지러 온 거야. 인간인가? 아니 신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신은 당신의 신하니까. 정말인가? 그러면 내가 생선과 수박을 준비했니? 내 군주의 말을 듣지 못했니? 나는 이미 적장의 머리를 베었어. 아니에요. 신이 이미 당신을 위해 생선을 준비했어요. 비록 호짐이 일본어로 악령과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상대방에게 들켰어. 호짐이 고개를 들어 올리자 악령이 지붕 위에 서 있는 걸 봤어. 너는 인간이야. 악령이 공격하려는 걸 알아채고 호짐이 무서워서 문을 힘껏 열고 뛰쳐나갔어. 봉지우가 소리를 듣고 철제 막대를 들고 달려가서 악령을 찌르려고 했지만 상대가 갑옷으로 보호받고 있고 키가 크기 때문에 봉지우는 매우 작아 보여서 달아났어. 호짐이 아직 반응도 못할 때 봉지우는 이미 악령에게 붙잡혔고 그 후에 그가 손을 넣어 봉지우의 배를 찔렀어. 봉지우야. 악령이 화지우를 해치려 할 때 주변의 탑들이 그의 주의를 끌었어. 그것은 절의 탑이었지? 악령은 하늘을 바라보더니 두 손을 모으고 입으로 경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곧 그의 몸에서 불길이 타올랐고 김 선생님과 용건이 도착했을 때는 그 광경에 놀라서 스프레이를 뿌릴 수밖에 없었지. 이후 악령은 불덩어리로 변해 하늘을 원형으로 맴돌며 마치 자신의 집을 찾는 듯했어. 몇 바퀴 돌고 난 뒤 그 불덩어리는 자신이 정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갔어. 야, 봉지우가 죽을 위기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응급처치 후 의사가 목숨을 구했지만 내장 손상과 척추 때문에 아직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척추라는 두 글자를 듣고 김 선생님이 벽에 있던 그림이 떠올랐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 38선이 한반도와 북한을 나누던 선을 목줄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보고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절로 차를 몰고 갔어요. 찾아보니까 도굴꾼들이 남긴 장비를 찾았어요. 서랍에서 점술일 기장을 발견했죠. 검토하던 중 도굴꾼들이 찍은 사진을 봤어요. 사진 뒤에 그룹 이름이 혈액집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기 내용을 통해 김 선생님이 알게 된 건 이 사람들 대부분은 도굴꾼이 아니라 애국적인 풍수지리사들이라는 거였어요. 이리 씹는 여우가 호랑이를 물어뜯는다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또 무명묘를 찾아가서 철봉이나 쇠검 같은 것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파헤치자 악령이 돌아온 걸 봤어요. 무서웠지만 다행히 낮이니까 해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온 김 선생님은 모두를 불러서 말했어요. 한반도가 아직 분단되기 전 여기 땅이 호랑이 모양처럼 생겼고 그 비석에 새겨진 위치는 바로 호랑이 허리 부분이었다고 했어요. 일본의 풍수사도끼가 호랑이 허리 가운데 세운 쇠기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반도 운명을 망치는 목적으로 꽂혔다고요.
오김이 말하기를 이게 바로 여우가 호랑이 배를 물어뜯는 말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때 강철 혈액그룹이 여우의 음모를 눈치채서 그 근처 사찰에 살면서 철기둥을 뽑을 기회를 찾았대요. 그 악령의 임무는 바로 그 철기둥을 지키는 거였어요. 오김은 만약 철기둥을 뽑지 못하면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곧 멸망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오김은 반드시 그 철기둥을 빼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 악령이 지키던 것도 자연스럽게 소멸될 거라고. 오김의 태도가 그렇게 확고한 걸 보고 화짐과 용건은 마음속 갈등 끝에 결국 김 선생님과 함께 가기로 동의했다. 화짐은 비록 악령을 물리칠 수는 없지만 1시간 동안 붙잡아 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안전을 위해 화짐은 모두의 몸에 경문을 가득 적었고 그것은 악령의 공격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 그들이 산에 올랐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들은 악령이 좋아하는 향어를 구덩이에 던진 후 그것을 유인물 삼아 고목 아래로 던졌다. 새벽 2시가 되자 땅속에서 커다란 손 하나가 정말로 올라와 향어를 집어들었다. 이 땅에서 나온 후에 길에서 잡은 고기들을 입에 넣고 냠냠 씹고 있던 호짐을 보고 바로 준비해둔 꽃잎을 태운 다음 그것을 나뭇뿌리에 꽂았어. 그러자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곧 주변 우묵한 곳을 뒤덮기 시작했어. 고목 앞에 도착한 악령이 오다가 놓인 헬멧을 보고 이어서 호짐이 마치 나무신과 이야기하는 척하는 소리를 들었어. 우리 산은 정말 북적거리지, 맞지? 이 산은 너의 산이니? 그러자 그는 맞아. 이 산은 내 산이야 이라고 대답했어. 근데 왜 총성이나 칼소리 못 듣지? 그런 게 아니야. 전쟁은 끝났어. 아니야. 우리 쪽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김과 용건이 구덩이로 뛰어들었고 즉시 목숨을 걸고 파기 시작했어. 화짐 쪽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알고 있었어. 악령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장군을 지휘했던 장군이 바로 그 악령인 거야. 나중에 호리에는 그가 전사했음을 알게 되고 그의 시신과 다른 장군들의 시신을 꿰매서 연결했고 이후 긴 칼로 그의 몸을 찔러서 관통시켰어. 그리고 다시 장군의 머리 부분을 몸속에 꿰매고 결국 호리가 부적을 시체에 새겨 그를 일본에서 가장 강한 악령으로 만든 후 영원히 관 속에 넣어두었어요. 이건 한국의 운명을 서서히 몰락시키기 위한 것인데 김씨가 찾던 못은 바로 그 악령 안에 끼워진 검인 거죠. 또 집주인 할아버지가 매장된 이곳은 호리가 숨기려고 만든 간계였어요. 용건이 검은 반시간 넘게 파헤쳤지만 못을 못 찾고 있어서 꽃짐이 위험에 처했는지 밖으로 나가서 봤어요. 김씨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계속 철근을 파고 있던 거야. 바로 그때 이미 시간이 지나서 화짐이 악령에게 들켜버렸어. 화짐이 여기서 죽을 줄 알았을 때 그녀 할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어. 화짐은 그걸 보고 바로 그곳을 떠났고 두 악령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악령이 자기가 무덤 안에 누군가 있음을 느끼더니 성내며 소리치고 불덩어리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어. 용건과 화짐 모두 무서워서 바로 무덤 쪽으로 달려갔고 김씨는 아직도 계속 땅을 파고 있었어. 그가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봤을 때 순간 두려워서 제자리에서 멈춰 있었어요. 용건이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상자를 세웠는지 본 적 있나요? 그건 불이에요. 그 불길이 똑바로 땅으로 박혀 있었어요. 여기 와서 내 부하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내 간을 바치고 싶어요. 내 몸에 새겨진 경전은 다 알고 있어요. 500년을 지나서 땅에 꽂힌 쇠가 이 불길을 지키고 있었어요. 김씨가 분석하기도 전에 악령이 바로 손가락을 찔러넣고 빼버렸어요. 하지만 이 광경을 보고 망설임 없이 미리 준비한 말을 흘리며 악령에게 쏟아부었어요. 악령이 말죽한 피에 곧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바로 도망쳐 뒤로 달아났어요. 그런데 화짐은 말죽한 피가 악령을 다치게 할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김씨의 상처를 확인하는 동안 뒤에서 악령이 달려들었어요. 그것은 마치 닭을 들어 올리듯이 쉽게 그들을 들어 올렸어요. 이 세 사람이 여기서 곧 죽을 것이라는 걸 보고 화짐은 딱 한마디 했어요. 악령이 몸에 꽂은 철침의 희망을 마지막으로 김씨에게 걸었어요. 김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깨어났어요. 만약 악령이 호리사가 쇠못이 되었으면 그의 오행은 금이 될 거야. 기억하니까 목이 금을 상한다는 거지. 김씨 아저씨는 땅에서 나무 막대를 주워서 악령의 발에 찔렀어. 성공했지. 용구는 이 방법이 통하는 걸 보고 또 다른 곡괭이를 주워 계속 악령을 찔렀어. 그런데 잠시 후에 어리둥절했지. 이때 김씨 아저씨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 악령이 방금 불덩어리로 변한 걸 떠올리면서 그가 화라는 것도 증명됐지. 그런데 화는 물이 담긴 나무 조각으로 제어해야 하니까 김씨 아저씨는 말에 피를 묻혀서 나무 막대기에 바르고 곧장 악령의 등에 찔렀어. 잠깐 동안 악령을 부서지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 효과를 본 김씨가 다시 한 방 더 때리었어요. 악령이 아직 고통받는 동안 힘을 다해서 마지막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려서 악령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죠. 용감하고 현명한 김씨의 행동에 화짐과 용건이 감탄했어요. 이 노인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강하게 싸웠는데도 꽤 강하더라고요. 사건 후 김씨는 응급치료를 받아서 목숨을 구했고 그 후 봉주와 옆방에서 친구가 되었어요. 요즘 몇일간 일어난 살인사건도 경찰이 야생곰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론의 큰 관심 속에서 이 야생곰이 도망갔어요. 곰이 경찰에 처형당할지 고민하는 검색이 인기 검색어가 되었고 모두의 화제가 됐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